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정당한 수사 절차였다며 국민의힘 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손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일단 지난 10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조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핵심 물증인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도 입수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 휴대전화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 김 의원 변호인 입회가 필요한데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물증인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냐는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형사 입건 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실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단어로 검색했다는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수사관이 입력한 단어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번 사건 관련 다른 인물이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반적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핵심이 지난해 4월 고발장 2건을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규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웅 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 PC 등을 압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방해와 제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속도를 내는 공수처의 수사에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가 수사의 기본도 모른다고 강한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해서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피의자 입건 발표에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던 윤석열 후보. 이번엔 공수처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색으로 들어간 오수라는 이름이 배우자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제 처가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같은 식의 그런 발표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처음으로 최재형 후보와 첫 회동을 갖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야당의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대선 개입 행위로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한 후보의 결백을 당 차원에서 보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윤 후보 상황이 입건될 수준은 아니라고 공수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당의 개입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는 등 경선 국면에서 다른 기류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답지 않다. 그 문제는 네 혼자 풀어라. 그렇게 해야죠. 경선 중에 왜 당이 나서서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떠안느냐.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등 핵심 당직자가 연루되어 실제 고발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물타기 말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국정원장 개입설로 정치권은 또 논란입니다. 제보자가 고발사주 의혹을 한 인터넷 언론에 알린 시점과 첫 보도가 이뤄진 사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진 건데요. 이 의혹의 실체적 근거는 있는지 또 당사자 입장은 무엇인지 홍진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조성은 씨는 2016년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2018년 민주평화당 창당 때 당적도 함께 옮겼습니다. 그런 정치적 인연 때문에 지난 8월 회동이 있었다는 것이고 회동을 했다는 사실 이외에 발언 내용 등이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수사 착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캠프는 나아가 박 원장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정권의 대선 개입 의혹이란 구도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박 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어 상의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조 씨는 SNS를 통해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뒤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건 모욕과 위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흔해 빠진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대정부 질문도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00km를 날아가서 표적을 명중했다며 설계상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발사를 성공했다고 과시했는데요. 우리 군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그제와 어제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 그러니까 약 2시간 동안 1,500km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 송풍식 엔진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만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 유도 결합 방식에 의한 말기 유도 명중 정확성 등 설계상 요구들도 만족시켰다며 무기 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과시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며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의 참관하에 시행됐다고 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이동식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과 미사일의 비행 모습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 추석 전 인구의 70% 1차 접종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13만여 명. 전체 인구 대비 64.5%입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도 32만여 명이 새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1차 접종자가 313만여 명 더 늘어나 접종률은 6%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추석 전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려면 약 280만 명이 더 맞으면 됩니다. 기존 예약과 SNS를 이용한 자녀 백신 접종으로 평일 하루 약 60만 명이 1차 접종을 하는 지금 속도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전히 마치는 인구도 다음 달 말에는 전체의 70%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 이후에는 2차 접종도 자녀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되는데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지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 숫자를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극도로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어르신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또 지역 간 이동이 늘 것에 대비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방역 점검도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에는 가급적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433명 늘어 69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감염 1,409명, 해외 유입 24명으로 모두 1,43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554명, 경기 395명, 인천 151명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315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64.6%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006만여 명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유엔 총회에 앞서 글로벌 백신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도는데도 맞지 않고 있고 3차 추가 접종까지 시작한다는 각국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현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통제를 돕기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이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유엔 총회에 앞서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Especially on the global front, where we'll be taking steps and the president will be making announcements ahead of the UN General Assembly about additional measures that we're taking to help vaccinate the world.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의 백신 접종 추가 결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백신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일간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백신 정상회담을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확보량은 세계 최대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We need to start talking about the choice to remain unvaccinated as the choice to go out and drive intoxicated.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53.8%, 지난 6월 이후부터는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에서 인구의 3분의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접종률이 높은 주일수록 코로나 발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인 오늘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대화를 재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한미일 간 논의가 오늘부터 일본에서 열립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양자 간 또는 3국 간 협의를 통해 대화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박원계 특파원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일과 한미, 양자 협의 등을 가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그 사이 북한에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고 지난 9일 새벽엔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변화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북 대화의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데 있어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간 진행해온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일본 정부와 공유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 있었던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협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또 높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되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보건이나 방역, 위생, 식수 등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합의된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81포인트 상승한 3130.57에 코스닥은 2.72포인트 내린 1035.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5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는 등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도 개인이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거란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 우려 속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이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3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에 대해 온라인 게임 시간을 강력히 제한하자 각종 편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디 대여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최신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2시간에 33위안만 내면 성인 아이디로 접속해 아무 때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아이디를 몰래 쓰는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만 얼굴 인식과 신분증 번호 입력 같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게임 접속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不能把实名制写到一个纸面上，家长一定要做好扮演好监护人的角色，要给孩子以身作则。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앞으로 온라인 게임 실명 인증과 관련한 국가 표준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육아 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과 몸이 불편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힘든 장애인들도 IT 기술 덕분에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쇼핑센터 속옷 매장. 속옷 탈의실에는 직원이 없고 대신 화면에 나타난 아바타가 손님을 응대합니다. 아바타가 손님에게 맞는 속옷을 추천하는데요. 체형 고민 등 말하기 힘든 상담을 거뜬히 해냅니다. 이 아바타를 조작하는 사람은 매장에 출근하지 않은 직원입니다. 집에서 육아 등 가정일을 하면서 본업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売り場ですとか時間というところに縛られがちなので私たちの働き方も変わると思っています. 도쿄의 한 카페. 이곳의 점원은 로봇입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타고 운반하는 모든 일을 로봇이 담당합니다. 특히 고객 주문을 받는 로봇은 도쿄가 아닌 후쿠오카에서 직원이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히가시카와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휠체어 때문에 고객 접대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카페를 만나면서 지금은 일주일에 4일을 일한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동물 복지를 조금 더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직접 도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지역 소사육 농가입니다. 드넓은 초원을 끼고 있는 이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도 이곳에서 맞이합니다. 적어도 도축장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끌려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축을 할 때도 고통 없이 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erschutz, weil das Tier bis zu seinem letzten Atemzug in seinem Herdenverband, in seiner Familie bleiben kann. Das ist ein stressfreier Tod, ein würdevoller Tod in unseren Augen. 도축을 위해 사냥꾼이 찾아오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의사 한 명도 대기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선 아직도 도축을 위해 먼 곳으로 가축을 옮기고 좁은 도축장에 한꺼번에 많은 가축을 몰아넣고 기다리게 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고기 품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도축하는 스위스 시스템은 동물은 일종의 존엄사를 하고 인간은 좋은 고기를 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링해 위쪽 북극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러시아의 거대 원자력 쇄빙선. 붉은색이 돋보이는 이 거대한 쇄빙선은 승리 50주년 기념호입니다. 길이가 무려 159.6m나 됩니다. 이곳 승리 50주년 기념호에서 선장 다음으로 지휘권을 가진 수석 항해사는 놀랍게도 27살의 여성 다이아나 씨입니다. 비록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다이아나 씨는 학창시절부터 북극 바다에서 얼음을 깨는 쇄빙선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Выбирает курс, работает с оборотами винтов и задает курс рулевому и контролирует перемещение судна. 두꺼운 얼음을 뚫는 대형 원자력 쇄빙선에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깨고 수석 항해사가 된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선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선장의 모델은 군림하는 용장이 아니라 함께하는 덕장.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선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오늘 15일이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된 지 1년이 됩니다. 이 협정에 담긴 평화적 의미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는데 한국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가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에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가 더해집니다. 세계적인 한국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두바이에서 만났습니다. 중동의 평화협정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협정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해 9월 15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간 맺어진 협정으로 반목하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의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교향악단이 처음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We are the first orchestra, the Israeli orchestra in Dubai. Okay, I think this premiere will continue and hopefully on March we are going back to perform here. So we are very exciting. 이번 공연이 성사되기까지 한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 평화가 새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클래식 음악을 협연한다는 것은 중동 평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스승에게 사사했던 손여름 피아니스트는 이번 콘서트에 깊게 교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저한테 굉장히 친숙하고 제가 직접 방문한 것도 되게 여러 번이어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파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두바이. 화합과 평화의 공연을 통해 중동 평화가 이어지길 기원하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과일 준비하실 텐데요.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할지 이지영 기자가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주부 경력 30년이 넘는 양순옥 씨. 과일 고르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잘못 고를 때도 있긴 해요. 특히 음력으로 소에는 추석은 해마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품종을 골라야 합니다. 9월 중하순인 올해 추석의 경우 사과는 홍로와 아리수 품종 등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 수확한 홍로와 아리수는 당도가 15브릭스 안팎으로 높고 산도와 식감 역시 최상입니다. 배는 신화와 황금배 품종 등이 이맘때 당도가 높고 과육이 아삭합니다. 숫기에는 최상의 당도와 산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에 가장 맛있는 숫기를 맞는 품종을 과일 모양과 빛깔, 향도 살펴야 합니다.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신선하고 향이 진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먹다 남은 과일, 보관은 가급적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저장하면 노화와 부패를 촉진하는 식물 호르몬 에틸렌이 나오는데 과일마다 그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에틸렌 발생이 굉장히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는 포도와 배와는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후숙이 필요한 키위는 사과와 함께 두는 게 이롭기도 합니다. 또 냉장고를 이용해 저온 보관하고 키친타올과 비닐봉지로 싸서 부패와 수분 손실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은 명절마다 성묘를 위해서 배를 타야 합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고단한 성묘길을 조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묘객들이 예초기와 갈퀴를 하나둘 배에 싣습니다. 일손이 부족할까 코로나19 백신까지 맞고 형제와 조카들이 모였습니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곳은 대청호 한가운데. 40여 년 전 댐 건설로 마을 전체가 수몰되면서 배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오지가 됐습니다. 대청댐 그 수몰 지역에 저의 그 선대조 할아버지 5대조, 4대조, 3대조를 산소가 여기 계세요. 100길로 10여 분을 달려 다시 찾은 고향 마을. 숲길을 헤치고 들어가니 자풀이 우거진 곳에 산소가 있습니다. 조상의 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술과 떡을 올려 절하고 자주 찾아 돌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은 벌초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수모를 겪지 않은 후손들이 이 고생을 언제까지 떠안아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손들이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청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긴 지 40여 년. 행정선을 이용해 물을 건너고 산까지 넘어야 하는 성묘길이지만 수몰민들은 올해도 조상의 묘를 찾아 실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고양이 31도, 서울과 횡성이 30도 등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부터 최고 50에서 70mm의 시간당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국 상하이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하이 부근에서 사흘 정도 머문 뒤 목요일에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금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 바다를 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는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면서 일단 모레까지 최고 5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도 불어닥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